오늘 밤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우주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대한 이야기에 또 하나의 깊은 수수께끼를 더하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유랑 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태양계 내부를 가로지르는 천상의 방랑자입니다. 그 위치가 바로 이 발견을 즉각적으로 놀라게 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천체는 항성간 천체 3위 아틀라스와 우리 행성 지구 사이의 공간에 정확히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물체는 공식적으로 C202b1 보로소프대로 명명되었으며 그 발견 과정 역시 위치만큼이나 놀랍습니다. 크림 반도의 제니티 보로소프가 최초로 관측했습니다. 이 이름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그 예리한 눈을 가진 천문학자, 두 번째로 확인된 항성간 천체, 2I 보로소프를 최초로 발견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름 일부를 공유하는 이 새로운 천체를 발견했다는 것은 운명의 장난이자 우주적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헌신과 어쩌면 약간의 우주의 우연이 만들어낸 증거입니다. 우주는 극적인 연출을 즐기는 듯합니다. 시적인 감각으로 자신의 전령을 선택하죠. 이제 천체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상 현상이 쌓이기 시작하며 좌절감과 깊은 매력을 동시에 주는 퍼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3위 애틀라스와 마찬가지로 이 새로 등장한 C025b1 보로소프 역시 꼬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해성으로 분류된 천체가 꼬리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특히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렇다는 것은 중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는 해성이 무엇이며 태양 복사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 이해를 뒤엎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데이터는 아직 수집 중이며 상충되는 보고들도 있어 미스터리를 더할 뿐입니다. 대다수의 관측 결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압도적 합의는 오직 코마만을 보여줍니다. 코마란 해성의 핵이 가열되면서 형성되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흐릿하고 빛나는 후광을 말합니다. 그러나 태양풍에 의해 밀려나는 길고 상징적인 물질의 흐름인 꼬리는 대부분의 이미지와 보고서에서 눈에 띄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공식 관측 중 극소수, 정확히 2건만이 어떤 형태의 꼬리를 포착했습니다. 이 불일치 자체가 연구 대상입니다. 이 두 관측은 장비 감도나 대기 조건 등으로 인해 다른 관측이 놓친 실제 현상을 포착한 것일까요? 아니면 꼬리에서 나오는 빛이 산란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한 데이터 오해, 즉 착시 현상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천체가 얼마나 특이한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핵심 정보는 태양에 대한 현재 위치다. C025b1 보로소프는 현재 3위 아틀라스보다 태양에 더 가깝다. 이 점이 꼬리 부재 현상을 더욱 기이하게 만든다. 이론상 태양에 가까울수록 더 강렬한 열과 강한 태양풍에 노출됩니다. 이는 가스 방출, 즉 찬란한 가시꼬리를 생성하는 얼음의 승화를 위한 최적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런 현상을 전혀 관측하지 못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천체적 모순입니다. 이 새로운 드라마가 펼쳐지는 동안 우리는 3위 애틀라스가 극한의 불의 시련을 겪은 후 처음으로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근일점 통과 후에 이 항성간 천체에 대한 새로운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용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근일점 페리헤리온이란 천체의 궤도상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는 최대 노출의 순간이자 우리 별과의 불타는 만남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3위 아틀라스는 정말 엄청난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10월 21일 상합 우리 관점에서 태양 뒤로 지나간 시점 이후 끊임없는 일련의 태양 폭풍에 시달렸습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 CME이라 불리는 강력한 하전 입자와 자기장의 파도가 계속해서 그 물체를 덮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게다가 근일점 통과 동안에는 엄청나고도 끊임없는 양의 빛 방사선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천체에 쏟아진 에너지의 양은 천문학적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이상 현상은 지속된다. 태양과의 격렬한 상호작용, 우리 별의 모든 도발에도 불구하고 3위 아틀라스는 뚜렷한 꼬리를 형성하지 않았다. 이 현상은 단순히 특이한 수준을 넘어 이를 연구하는 많은 천문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매우 기이하다. 이는 해성 물리학 모델의 도전장을 내밀며 이 천체가 일반적인 얼음과 암석 덩어리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고 휘발성이 낮은 물질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합니다. 극한의 압력 속에서도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지 않으며 비밀을 깊이 간직한 채로 말이죠. 이러한 와중에 우리는 오랜 기다림 끝에 국제협력기관으로부터의 데이터 공개를 목격했습니다. 중국 우주국 CNSAE 마침내 3위 아틀라스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 사진들은 현재 화성 궤도를 돌고 있는 중국 탐사선 천문 티안웬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 자체는 지난 10월 초에 촬영되었으나 지금까지 분석을 위해 보류되어 왔다. 공개 소식은 흥분과 솔직히 말해 약간의 실망이 섞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과학계의 평가는 직설적이었다. 해상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미지는 픽셀이 뭉개져 있어 본격적인 과학적 분석에 필요한 선명한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 태양계 내 다른 관측 지점에서 해당 물체를 관측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가치 있지만 이 특정 이미지들은 핵심 수수께끼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이미지는 물체의 존재와 밝기만 확인해 줄 뿐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형태, 표면 혹은 이상한 행동의 원인에 대한 단서는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의 데이터가 공개된 지금도 많은 이들이 가장 중요한 차기, 데이터 세트로 여기는 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성 정찰 궤도선 MRO에 탑재된 강력한 장비인 하이라이스 카메라의 이미지 공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해상도 카메라는 3위 애틀라스를 전례 없이 선명하게 보여줄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UAE의 자체 화성 탐사 임무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미지가 예상되는 품질을 보여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점점 더 미스터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유랑 천체, 현재 해성으로 분류된 천체가 마치 아무 데서나 나타난 것처럼 3위 아틀라스와 지구 사이에 직접 위치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천체 역시 꼬리가 없다는 동일한 혼란스러운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산된 궤도를 유지한다면 이 물체는 11월 중순에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근일점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원래의 항성간 수수께끼인 3위 아틀라스는 여전히 예상보다 밝은 상태로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며 우리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깊은 의문의 흔적을 남기며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천체의 춤을 시각화해보자. 이를 위해 웹사이트 The Sky Live가 제공하는 3D 태양계 시각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태양계의 구조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이 흥미로운 방문자들의 궤적을 표시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3가지 주요 물체를 표시했습니다. 각각 고유한 이야기와 궤적을 지니고 있죠. 무엇보다도 3위 애틀라스가 있습니다. 그 궤적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태양계 평면을 가로지르는 극적이고 웅장한 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쌍곡선 궤도라고 합니다. 폐쇄된 타원 궤도를 따라가는 행성들과 달리 3위 아틀라스는 열린 궤도를 타고 있습니다. 이 천체는 광활한 성간 공간에서 날아와 우리 태양 주위를 단 한 번의 중력 슬링샷 기동을 수행한 후 다시 허공으로 내던져져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궤적은 우리 태양계 가족 너머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다음으로 새로 등장한 CG92 V1 보로소프의 궤적을 표시했습니다. 이 궤적 또한 독특합니다. 내 행성계를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선으로 태양을 향한 그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맥락과 비교를 위해 세 번째 천체인 또 다른 해성 CGK1 아틀라스도 표시했습니다. 이 이름들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틀랏. 명칭은 이를 발견한 탐사 시스템에서 유래했으며 여러 천체가 이름 일부를 공유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의 관측 위치에서 볼 때 우리 밤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천체는 서로 매우 다른 거리에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가깝게 모여 보입니다. 천구상의 특정 영역에 밀집되어 있어 천문학적으로 집중된 관심의 초점을 형성하고 있죠. 마치 우주가 하늘의 한 구석에서 연극을 상연하기로 결정했고 우리가 그 최전열 좌석을 차지한 듯합니다. 우주적 드라마의 세 주요 배우를 각각 살펴보자. 첫 번째는 C025K1 아틀라스다. 이 천체는 유용한 기준점이 되어 우리 연구의 대조군 역할을 한다. 특이한 해성이지만 여전히 해성으로 인식된다. 핵심적으로 꼬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론이 예측하는 대로 대체로 행동한다. 이 해성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뚜렷한 시각적 특징입니다. 흔치 않은 황금빛, 노란색으로 빛납니다. 이는 코마와 꼬리의 먼지와 가스의 특정 화학 성분, 아마도 더 높은 농도의 나트륨 원자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강력한 망원경으로 찾으려면 사자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미스터리 C025B1 보로소프가 있습니다. 이 천체의 위치는 성간사촌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처녀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죠. 3위 아틀라스와의 하늘상 근접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3차원 공간에서의 현재 정렬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잠시 후 더 깊이 살펴볼 세부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간쇼의 주인공인 3위 아틀라스 자체가 있습니다. 이 역시 처녀 자리에 위치하며 먼 별들을 배경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희미한 빛점으로 보인다. 이 두 개의 비정상적이고 꼬리가 없는 천체가 하늘에서 이웃해 있다는 사실은 현재 형성 중인 놀라운 정렬의 시각적 증거다. 이는 아마도 당장 다가올 가장 흥미로운 사건, 즉 임박한 천체 정렬로 이어진다. 이 사건의 시기는 놀라울 정도로 가깝다. 기준일인 11월 6일을 기준으로 이 정렬은 불과 이틀 후에 발생할 예정이다. 이는 기하학적 정밀도의 순간이며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우주 천체들의 순간적인 배열이다. 이 정렬의 참여자는 우리 행성 지구, 새로 발견된 C255V1 보로소프, 그리고 항성간 천체 3위 아틀라스이다. 잠시 동안 이 세 천체는 우주에서 거의 일직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는 시직의 SYD사이기로 우리 세계를 이 두 심오한 미스터리와 직접 연결하는 천체 정렬입니다. 세부 사항을 더 보려면 궤도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비교적 평평하며 대부분의 행성들은 황도면, 이클립틱 플레인으로 알려진 단일 원반 위나 그 근처에서 태양을 공전합니다. 이번 특정 정렬 시 CT25B1 보로소프는 이 평면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할 것이다. 따라서 태양계 위에서 내려다본 2차원적 정렬은 거의 완벽하지만 3차원에서는 약간의 수직적 간격이 존재한다. 이 사건의 의미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천문학계에서는 이를 매우 흥미로운 정렬로 묘사하고 있다. 과학자들에게 이는 관측을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천체들이 정렬될 때 특수한 측정이 가능해지며 때로는 미묘한 중력 효과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주의 깊은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 이는 마치 구두점 같은 순간, 이 신비로운 방문객들과 우리 사이의 연결을 강조하는 우주적 느낌표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이 신참 C225V1 보로소프의 구체적 특성에 대해 훨씬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천체의 최초 탐지 기록은 11월 3일경에 나타났습니다. 천체 관측 데이터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전에는 없던 희미한 움직이는 빛점이었죠.
관례에 따라 공식 해성 명칭을 부여받기 전까지 임시 내부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초기 명칭은 GB008L0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자체 연구를 원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천문학 데이터베이스나 기록 보관소를 검색할 때 공식 명칭보다 GB0008시옹으로 분류된 초기 보고서와 관측 기록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데이터가 C025V1 보로소프로 통합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두 명칭을 모두 아는 것이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이 천체의 궤적은 상당히 극적입니다. 황도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궤도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평평한 원반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천체는 그 원반 아래에서 접근해 왔으며 현재 원반을 가로지르며 북청우 쪽으로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사진 궤도는 해성, 특히 우리 태양계를 둘러싼 먼 얼음 천체 저장고인 오르트 구름에서 오는 해성들에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행성계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새로운 천체의 경우 궤도의 모든 세부 사항이 면밀히 분석됩니다. 이제 근일점, 즉 곧 다가올 태양과의 근접 접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궤도 계산에 따르면 가장 근접하는 시점은 11월 16일로 예상됩니다. 이는 코앞에 다가온 시점으로 이 천체가 우리 별의 완전한 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곧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꼬리를 형성할까? 밝기가 크게 증가할까? 분해될까? 이러한 질문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근일점 순간의 우주 내 위치도 예측 가능하다. 11월 16일 예상대로 태양에 매우 근접할 것이다. 또한 황도면을 크게 상회한 위치에 있을 것이며 이는 상승 교차를 완료했음을 의미한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순간 이 천체가 지구와 대략 일렬로 정렬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성, 태양, 그리고 C2022V1 보로소프가 또 하나의 매혹적인 천체 정렬을 이루게 됩니다. 이 특별한 정렬은 관측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태양계 내부의 에너지 환경 전체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함의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를 더 광범위하고 매우 중요한 주제로 직접 이끕니다. 이 천체 방문객들과 우리 태양의 활동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이는 다시 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목격해온 강렬한 태양 플레어 활동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와 설득력 있는 가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러한 정렬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태양의 지구 쪽 면에 위치한 흑점들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흑점들은 태양 표면의 거대하고 자기적으로 복잡한 영역으로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의 발사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흑점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와 입자의 파동이 태양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한 이론은 이러한 폭발의 방향성을 설명하려 시도합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이전에 논의한 바 있는 A6 레몬 해성과의 정렬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해성과 태양 사이에 정기적 또는 자기적 연결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 연결이 태양 활동의 발생 시점과 위치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활발한 활동 기간인 11월 5일부터 6일까지 태양의 활동성 흑점 지역들은 해성 A6 레몬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정밀합니다. 이제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향후 태양 활동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C2025V1 보로소프와의 근일점일인 11월 16일을 살펴보죠. 그날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보로소프는 태양과 지구와 정렬될 것입니다. 태양은 약 27일마다 한 바퀴 자전합니다. 11월 16일이 되면 그 고도로 활동적인 흑점 지역이 회전하여 이 새로운 정렬지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함의는 강력합니다. A6 레몬과 C022V1 보로소프와의 연속적인 정렬이 바로 이 고강도 태양 활동 기간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계 내에서 펼쳐지는 우주 당구 게임에 의해 한 천체에 이어 다른 천체가 태양을 자극하여
강력한 에너지 폭발을 계속 방출하도록 하는 듯합니다. 이는 우리 태양계에서 진행 중인 이 우주적 당구 게임에 의해 주도되는 강렬한 우주 기상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상적 천문학적 사건이 아니라 지구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지구 자기장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에서는 G3 등급의 지자기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풍의 규모는 경미한 G1부터 극심한 G5까지 구분됩니다. G3 폭풍은 강한 수준으로 간주되며 전력망, 위성 운영, 무선 통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보다 훨씬 낮은 위도에서도 관측 가능한 장관을 이루는 오로라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더 큰 사건이 발생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우리는 예측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풍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태양에서 발생한 거대한 플라즈마 구름이 지구 궤도 바로 앞을 지나갔는데 우주적 기준으로는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지구를 비켜갔습니다. 그러나 위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주 기상 기관들의 예측에 따르면 향후 12시간 내로 G3 또는 G4 등급의 강력한 또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폭풍이 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최고 경계 태세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지속 요인은 새로 등장한 천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금성 궤도 깊숙이 태양에 놀라울 정도로 가까이 접근한 C2025b1 보로소프의 존재가 지속적인 촉마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에 대한 이 천체의 근접성은 지역 간행성 자기장을 지속적으로 교란시켜 이러한 에너지적 현상이 지속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해성들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C2022의 B1 보로소프의 핵심적 이상 현상으로 돌아가 꼬리가 없다는 증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죄 현장의 수사관처럼 엄밀해야 합니다.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시각적 증거가 가장 설득력 있는 출발점입니다. 초기 최고의 이미지 중 하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 구 트위터에서 알파레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관측자가 제공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스냅샷이 아닙니다. 이미지 스태킹이라는 정교한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관측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물체의 장노출 사진을 여러 장 촬영했습니다. 물체가 배경 별들 대비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진을 겹치기만 하면 물체와 별 모두 흐릿해집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법은 스태킹 전의 모든 프레임에서 물체 V1 보로소프를 디지털로 중앙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며 모인 모든 빛의 합성물인 물체 자체가 선명하고 또렷해집니다. 배경 별들은 움직이는 물체에 비해 각 프레임마다 위치가 달라 긴 줄무늬로 번져나갑니다. 이는 움직이는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된 이미지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처리된 이미지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물체 중심부를 둘러싼 가스와 먼지에 빛나는 구름인 작고 흐릿한 코마 초마를 드러냅니다. 핵 자체, 즉 물체의 고체 부분은 너무 작고 희미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게 분명한 것은 누락된 부분입니다. 코마에서 흘러나오는 뚜렷하고 명백한 꼬리가 없습니다. 해석을 억지로 끌어당긴다면 한 방향으로 아주 약간의 길쭉한 모양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희미하고 모호하며 태양에 이토록 가까운 해성에서 기대할 수 있는 뚜렷한 꼬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11월 3일에 촬영되어 원래 명칭 GB00080으로 분류된 또 다른 이미지를 살펴보자. 결론은 동일하다. 이 이미지 역시 노출을 합성한 것으로 물체가 희미한 안개에 둘러싸인 작고 응축된 빛의 점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이 이미지에는 확실히 꼬리가 없다. 적절한 기법을 사용한 여러 독립 관측자들의 시각적 증거는 일관됩니다. 이 물체는 표준 해성의 행동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외에도 공식적인 표 형식의 관측 데이터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행성 전자 회보 Minor Planet Electronic Circular MPK로 알려진 문서에 편찬되며 천문학의 관리 기관인 국제천문연맹 IAAU에서 발행합니다. 이 문서는 전 세계 관측소와 천문학자들이 이 새로운 물체를 향해 망원경을 겨눈 초기 보고서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총 10건의 공식 관측 기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적은 수이지만 이는 매우 최근의 발견입니다. 이 보고서들의 요약은 의미심장합니다. 최초 보고자인 발견자 보리소프, 본인 탁월한 장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관측자조차 꼬리를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코마는 관측했으나 꼬리는 없었다고 기록했다. 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10건의 관측 목록을 살펴보면 이 패턴이 계속된다. 대부분의 관측자들은 단순히 꼬리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상반된 보고들은 이 목록의 4번째와 5번째 관측자에게서 나왔다. 꼬리의 존재를 기록한 유일한 두 관측자다. 여기서 수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세부 사항이 더 많은 불일치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두 관측자 중 첫 번째는 코마의 크기를 가로 40 아크초로 측정했습니다. 아크초는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아주 작은 각도 측정 단위로 하늘의 1도에 3600 아크초가 있습니다. 이 관측자는 꼬리 길이를 50 아크초로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꼬리는 코마의 너비보다 약간 더 긴 것으로 보고된 셈입니다. 이제 꼬리를 보고한 두 번째 관측자를 살펴보자. 그들은 코마를 훨씬 작게 측정했는데 가로로 고작 23.4 아크초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한 꼬리 길이는 훨씬 긴 72 아크초였다. 여기서 불일치는 엄청나다. 한 관측자는 큰 코마와 상대적으로 짧은 꼬리를 보았다. 다른 관측자는 작은 코마와 훨씬 긴 꼬리를 보았다. 이러한 측정값들은 서로 일관성이 없어 실제로 관측된 현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매우 희미한 일시적 특징을 포착했을 가능성도 있고 특정 처리 과정의 인공적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식 보고서 10건 중 8건과 최상의 가용 영상 자료가 뒷받침하는 압도적 합의는 CTEOB1 보로소프의 뚜렷하고 명확한 꼬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꼬리 존재에 대한 증거는 희박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소수의 관측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천체의 밝기 변화도 살펴볼 수 있다. 밝기, 겉보기, 등급는 천체의 크기, 구성, 활동 수준을 파악하는 핵심 단서다. 천문학에서 등급 척도는 직광과 반대다. 숫자가 낮을수록 더 밝은 천체를 의미한다.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들은 0.1등급 정도이며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가장 희미한 천체는 6등급 정도입니다. 현재 C025V1 보로소프의 겉보기 등급은 1214등급 사이입니다. 이는 매우 희미한 수준으로 육안이나 쌍안경으로도 관측하기에는 너무 어둡습니다. 이를 포착하려면 적당한 크기의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11월 16일 근일점을 향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밝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열로 인해 표면에서 더 많은 물질이 승화되어 더 크고 반사율이 높은 꼬리 초마자를 형성함으로써 밝기가 증가할 것입니다. 얼마나 밝아지는지는 그 본질을 가늠하는 핵심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이는 두 신비로운 방문객을 나란히 비교 분석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이어집니다. C025V1 보로소프의 수수께끼를 3위 아틀라스의 지속적이고 아마도 더 깊은 수수께끼와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3위 아틀라스의 밝기 이상 현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광도 곡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시간에 따른 밝기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축의 천체의 겉보기 등급을 다른 축의 시간을 표시한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3위 애틀라스의 광도 곡선을 보면 명확하고 극적인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관측 초기인 7월과 8월에는 밝기가 예측치와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그래프의 주황색 선은 단순 적합선으로 태양광을 반사하는 암석 천체가 태양과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밝아진다는 단순 모델에 기반한
예상 밝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9월 초 뭔가 변했습니다. 천체가 급격히 밝아지기 시작하며 단순 적합선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 밝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성 활동의 신호로 가스 방출로 인해 더 크고 반사율이 높은 코마 해성 주변에 빛나는 구름가 생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추세는 지속되었으며 지상 망원경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했던 태양 합 타이양흐 기간 동안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호 우주선의 CCR-1 및 C3 코로나 그래프와 나사의 새로운 판치 위성 군집 같은 특수 태양 관측 장비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희미한 태양 코로나를 관측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미 애틀라스가 시야를 통과하는 것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데이터는 밝아짐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근일점 통과 후 새로운 측정값이 나왔는데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사미 애틀라스의 최신 확인된 겉보기 등급은 9.8입니다. 이는 예상보다 훨씬 밝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맥락에 맞춰 설명해보자. 단순 적합 모델에 기반한 예상 등급은 11.2였다. 9번 8과 11.2의 차이는 1.4등급이다. 등급 척도가 선형이 아닌 대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1등급 차이는 약 2.5배의 밝기 차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4등급 차이는 3위 애틀라스가 현재 기준 모델 예측보다 2.54배 이상 밝게 빛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밝기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로 기대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 구성적 특성에 대한 모순의 덩어리로 이어집니다. 이 천체는 비중력 가속도 NGA라고 불리는 현상을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이는 순수 중력으로 정의된 궤도에서 미세하게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해성에서 NGA가 관측되면 일반적으로 표면이 가열되면서 분출되는 가스 분출의 로켓 효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가스 방출이 해성을 약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이례적인 밝기 증가와 일부 NGA가 관측되었는데 둘 다 활성가스 분출을 시사하며 이는 해성의 전형적인 행동 양상이다. 그러나 네이사가 불과 하루 전인 11월 5일에 발표한 최신 계산 결과는 궤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NGA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 적었음을 보여준다. NGA는 존재하지만 매우 미묘한 효과로 어쩌면 엄청난 밝기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핵심 모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꼬리의 부재입니다. 예상보다 2.5배나 밝아질 만큼 충분한 물질을 가스 방출하고 있다면 그 모든 물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태양풍에 밀려 장엄한 꼬리를 형성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꼬리를 보지 못합니다. 이는 해성을 밝게 만드는 요인이 전형적인 물 얼음의 승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해성의 구성 성분에 대한 추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꼬리의 부재는 가열 시 쉽게 기체로 변하지 않는 비휘발성 물질로 주로 구성된 천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암석이나 금속 광물, 순수 금속, 상당량의 탄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광 분석 결과 실제로 주변에서 다량의 탄소와 함께 미량의 물과 얼음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된 특징은 어둡고 암석질이며 탄소질 천체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3위 아틀라스와 시총이기오 B1 보로소비를 나란히 비교해보자. 이 대비가 이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핵심 차이점은 3위 아틀라스가 현재 V1 보로소프보다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훨씬 더 밝다는 점이다. 3위 아틀라스는 9.8등급 천체인 반면 보로소브는 12.4등급에 불과합니다. 이는 엄청난 밝기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두 천체는 동일한 핵심 수수께끼를 공유합니다. 현재 관측 능력으로 볼 때 두 천체 모두 뚜렷한 꼬리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특히 태양에 근접한 상태에서 해성으로 분류되는 천체에게 기대되는 특성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하나는 거대하고 비정상적으로 밝은 성간 방문자다.
다른 하나는 미지의 기원을 가진 신참으로 더 작고 어둡지만 첫 번째 천체와 우리 세계 사이에 디딤돌처럼 위치해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추측을 허용하고 더 특별한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유력한 설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심오하고 중첩되는 이상 현상들 앞에서 우리는 모든 가설을 고려할 과학적 철학적 의무가 있습니다. 한때 공상과학의 영역이었던 외계 탐사선 가설이 이제 하버드 천문학자 아비로브 같은 인물들에 의해 주류 천문학계에서 점점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러한 항성간 물체들의 새로운 시각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항성계에서 온 모든 방문객이 자연적인 해성이나 소행성이라는 가정으로 무조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중 일부가 기술적 기원을 가질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는 대비의 원칙이며 우주가 우리에게 보낼지도 모르는 것에 당황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고 실험을 해보자. 3. 아틀라스가 혜성이 아니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 논의를 위해 만약 그것이 모선, 즉 별 사이를 여행하며 흥미로운 행성계를 탐사하도록 설계된 항성간 탐사선이라면 그러한 우주선은 지구 같은 유망한 행성과 같은 특정 목표물을 더 가까이 관찰하기 위해 더 작고 보조적인 탐사선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제시한 연결 증거를 살펴보자. 비정상적으로 밝고 꼬리가 없는 항성간 물체가 우리 태양을 근접 통과한다. 그러다가 멀어지려는 순간 새롭고 더 작고 희미한 물체가 갑자기 마치 허공에서 나타난 듯 첫 번째 물체와 지구 사이에 정확히 위치하는 궤도로 등장한다. 이 새로운 물체 역시 꼬리가 없다는 동일한 주요 특이점을 공유합니다. 더 작고 더 희미하며 덜 활동적인 그 특성들은 배치된 탐사선의 잠재적 프로필과 완벽히 부합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증거가 아닙니다. 결론도 아닙니다. 점점 더 기이해지는 패턴 속에서 점들을 연결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참고 대본의 내레이터가 적절히 표현했듯 이 항성간 이야기에는 기이한 점들이 계속 쌓여만 갑니다. 우리는 단일 이상 현상을 넘어 설명이 필요한 상호 연결된 극히 드문 사건들의 연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한 그냥 이상한 해성일 뿐이라는 설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되돌아보게 되는 또 다른 더 철학적인 비유로 이어집니다. 바로 우주적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이다. 먼저 나의 기본 입장, 기본 가정을 밝히자면 나는 현재 우리 태양계에 외계 기술의 결정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오캄의 면도날 원칙은 가장 단순한 자연적 설명이 확실히 배제되기 전까지는 그 설명을 고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내가 받는 인상, 이 일련의 사건들이 불러일으키는 느낌은 다른 무엇이다. 마치 우주 자체가 시험 운영이나 시뮬레이션을 실행 중인 듯합니다. 어떤 우주적 지성이 우리를 위해 시나리오를 조각조각 펼쳐 보이며 우리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내부의 다툼에 자주 사로잡히는 종족인 인류가 고개를 들어 대비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여기 한 천체가 있다.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제 두 번째 천체가 나타났다. 역시 이상하게 행동하며 매우 수상한 위치에 나타났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사할 것인가? 혹은 종족으로서 당열하여 우리 뒷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려 할 것인가? 이는 마치 우주적 훈련, 진짜 사태가 될지도 모르는 미래 사건을 위한 모의 연습처럼 느껴진다. 물론 이는 순수한 추측이며 단순하고 평범한 설명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련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한 방식이다. 추측의 영역에서 직접 관찰로 넘어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밤하늘에서 이러한 물체들을 직접 찾는 방법을 살펴보자. 컴퓨터용 무료 오픈소스 플라네타리움인 스텔라리움이라는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구상 어느 위치에서든 언제든지 하늘을 관측하고 천체의 움직임을 놀라운 정확도로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가상 관측 세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현지 시간 11월 7일 오전 6시로 설정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각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핵심은 관측 시간대입니다. 이 천체들이 태양과 이루는 위치 관계상 현재는 새벽 하늘에서 관측하기 가장 좋습니다. 동쪽 지평선 위로 떠오른 직후 떠오르는 태양이 하늘을 밝히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찾아야 합니다. 이제 천체들을 찾아봅시다. 탐색을 돕기 위해 별자리 윤곽선과 표기를 켜놓겠습니다. 먼저 황금빛을 띤 해성 CT025K1 아틀라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자자리 리오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별자리는 사자의 갈기를 형상화한 독특한 낫 모양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선을 이웃 별자리인 처녀자리 비일고로 이동시켜 보세요. 처녀자리 한가운데에서 희미한 빛점인 3위 아틀라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성은 밤마다 고정된 별들 배경에 비해 매우 느리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거의 합을 이루는 듯한 가까운 위치에 CGEE V1 보로소브가 나타납니다. 지구에서의 관측 시점에서는 두 해성이 거의 같은 시선상에 위치합니다. 하늘에서 보이는 이 시각적 근접성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3차원 정렬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스텔라리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밤마다 이 우주적 드라마가 펼쳐지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에는 일종의 시적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강렬하고 신비로운 활동은 처녀자리와 사자자리 사이의 천체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류 신화 속 고대적이고 강력한 원형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우리 시대 가장 심오한 과학적 수수께끼 중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유한 이 천체들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전면적이고 솔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한 장이 1000마디 말보다 낫지만 그것이 선명할 때만 그렇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 천문 티엔웬 탐사선이 최근 공개한 3위 아틀라스, 3위 에이틀라스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평가와 일반적인 의견은 이 이미지가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마치 감자 카메라로 찍은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해상도가 극히 낮습니다. 물체는 잡음이 많은 배경에 작은 픽셀화된 빛 덩어리로 나타납니다. 어떤 종류의 상세한 과학적 분석에도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 코마에서 물질이 밀려나가는 듯한 미세한 길쭉한 형태를 간신히 알아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희미해서 카메라 센서나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공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물체를 이렇게 형편없이 찍다니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과학계의 기대는 이제 나사의 기대작인 하이라이스 이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하이라이스는 고해상도 영상 과학 실험 High Resolution Imaging Science Experiment의 약자로 정말 강력한 카메라입니다. 허블 같은 전용 우주 망원경에 장착된 것이 아니라 화성 정찰 궤도선 Mars Reconnaissance Orbiter에 탑재되어 화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유리한 위치에서 화성 표면에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을 관측하기 위해 외부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공개가 지연된 이유는 이제 답답한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한 미국 의원이 공개적으로 나사의 이 중요한 데이터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묻자 나사는 답변을 내놓았다. 공식 입장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정부 셧다운이 종료되는 즉시 이미지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과학적 데이터 공개가 국내 정치적 다툼에 좌우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이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하이라이스 이미지의 잠재적 가치는 엄청나다. 해상도가 기대만큼 좋다면 단순히 밝기로 추측하는 대신 물체의 크기를 직접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빛을 반사하는 방식에서 그 형태를 보거나 구성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기대치를 낮추려 합니다. 대상의 거리와 희미함을 고려할 때
하이라이스의 성능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기존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3위 아틀라스에 대한 최근 최고 화질 이미지는 우주 탐사선이 아닌 스페인 지상 관측소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불과 하루 전인 11월 5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이 사진의 분석은 의미심장합니다. 물체의 밝고 흐릿한 머리 부분인 잘 정의된 코마 초마를 보여줍니다. 태양 방향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햇빛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꼬리가 향해야 할 반대 방향, 즉 태양 반대 방향을 보면 코마가 약간 길쭉하게 늘어난 모양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방향으로 빛이 미묘하게 늘어진 듯한 모습이지만 명확한 구조의 꼬리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길게 흘러내리는 깃발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물방울 모양에 가깝습니다. 이 새로운 근일점 통과 후 촬영된 영상에서 도출된 최종 결론은 3위 아틀라스타가 태양과의 격렬한 만남 이후에도 뚜렷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태양 폭풍에 휩쓸리고 태양에 가장 근접했을 때 강렬한 복사에 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해성은 계속해서 모든 예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성에 대해 정립한 규칙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고집스럽고 아름답고 깊이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한 이 특별한 상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태양계 내부를 통과 중인 여러 비정상적 천체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3위 아틀라스는 예상보다 훨씬 밝으면서도 있어야 할 꼬리를 지니지 않은 항성간 방문객입니다. 두 번째, C2125 V1 보로소브는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새로 발견된 천체로 3위 아틀라스와 지구 사이에 전략적으로 완벽한 위치에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꼬리 부재를 공유합니다. 동시에 지구에서는 높은 태양 활동과 지자기 활동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태양, 지구, 그리고 방문한 해성들 사이의 일련의 우주적 정렬과 연관되어 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멀리서 이 사건들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의해 적극적으로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 에너지 시스템 속에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들은 너무나도 많고 정밀해져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3위 아틀라스와 C202 B1 보로소비에 대한 최신 관측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주 기상 상황, 태양 활동, 지구상의 지자기 조건을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즉시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날마다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함께 이를 따라갈 것입니다. 진행자 스테판 번스였습니다. 이 작업에 공감하시고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입고 있는 셔츠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공식 채널 굿즈로 제 웹사이트 www.earthevolution.com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제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작품입니다. 신성한 기하학의 요소를 담아 태양 신경총 바로 위에 피보나치 나선형을 배치했습니다. 뒷면의 아트워크는 목성, 금성, 달과 정렬된 기자 대피라미드를 묘사합니다. 우주적 연결감과 고대의 지혜를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된 디자인입니다. 티셔츠는 제가 입고 있는 흰색과 아주 멋진 미드나이트 블루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됩니다. 사이즈는 S부터 4XL까지 완비되어 있어 누구나 맞는 사이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티셔츠를 입는 것은 이 채널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 우주적 에너지를 함께 지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다른 제품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와 제가 직접 블렌딩한 허브티를 포함해 다양한 홀리스틱 웰니스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earthevolution.com 스토어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흥미로워하실 만한 최근 팟캐스트 출연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저는 맷벨의 채널에 게스트로 출연해 매우 길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약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 대화에서 우리는 모든 주제를 다뤘습니다. 3위 애틀라스에 대한 심층 분석, 지구의 자기장과 진행 중인 극이동, 의식, 이시의 주제, 지진과 우주적 사건의 연관성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루는 모든 주제를 장편 대화 형식으로 깊이 있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꼭 들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시고 호기심을 가져주시고 이 심오한 주제들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신비들을 탐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서로를 돌보고 자신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니, 사실 기다리지 맙시다. 지금 당장 더 논의하고 풀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미완으로 남겨두는 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는 시점에 마무리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사실들은 무엇이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와 만약 그렇다면 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의 함의는 너무나도 심오해서 미뤄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증거, 즉 이상한 데이터 포인트들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야기, 우리의 미래에 울려 퍼질 이야기는 우리가 그로부터 도출해내는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도발적이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보자. 이 모든 이야기 위에 침묵하는 보이지 않는 모선처럼 드리워진 바로 그 질문이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기술인가? 3위 애틀라스와 그 동반체로 보이는 C2.25 B1 보로소브는 외계지적 생명체의 인공물인가? 우리는 이 점을 간략히 언급했지만 증거가 우리를 강요하고 있기에 이 가설에 걸맞은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수십 년간 외계지적 생명체 탐사 세티 프로그램은 청취에 기반해왔습니다. 우리는 전파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고 신호, 즉 먼 문명이 의도적으로 송신한 방송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접근법이 잘못되었다면 지구 밖 지적 생명체의 첫 신뢰할 만한 증거가 소리가 아니라 물리적 물체라면 이 가능성은 과학의 위대한 역설 중 하나인 페르미 역설과 정면으로 맞섭니다.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우주의 광활함, 우리 은혜만 수십억 개의 별이 존재하며 그 너머에 수조 개의 은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두 어디에 있는가? 라는 유명한 질문을 던졌다. 통계적으로 우주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어야 하며 그중 적어도 일부는 우주 탐사 기술 문명으로 발전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한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하늘은 침묵한다. 이를 흔히 위대한 침묵이라 부른다. 3위 애틀라스와 같은 성간 물체는 이 역설에 대한 잠재적 해답을 제시한다. 문명들은 광활한 우주에서 시끄럽고 비효율적인 전파를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대신 탐사선을 보낼 수도 있다. 수천 년 동안 여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찰하며 어쩌면 기다리기까지 하는 조용하고 끈질기며 지능적인 탐사선들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3위 애틀란는 단순한 이상 현상이 아니라 잠재적인 해답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존재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우리는 바람 속 속삭임을 듣기 위해 귀 기울였지만 사실은 우주 바다 위의 배를 찾아야 했다. C02 B1 보로소프의 출현은 이 가설을 가능성에서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로 끌어올린다. 만약 3위 아틀라스가 탐사선이라면 그 행동은 일정한 논리를 갖는다. 특별한 암석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설계되었기에 태양 근접 통과를 견뎌낸 것이다. 그 비정상적인 밝기는 가스 방출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마도 반사 표면을 재정렬하거나 시스템을 가동하거나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햇빛과 상호작용하는 물질 구성 때문일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V1 보로소프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배치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출현, 더 작은 크기, 더 어두운 프로필, 그리고 모선과 관심 대상인 지구 사이의 전략적으로 완벽한 위치는
정찰 드론의 교과서적 정의다. 3이 애틀라스에서 발사되어 더 가까이 관측하기 위한 것이었다. 황도면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궤적은 우리 태양계 평면 내 가장 밀집된 잔해 지역을 피하고 다른 관측 각도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된 기동일 수 있다. 꼬리 부분이 없는 것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설계상 특징이다. 탐사선은 얼음을 승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수준의 동력 시스템으로 작동하니까요. 이러한 사고는 또 다른 관련 개념인 동물원 가설로 이어집니다. 이는 페르미 역설에 대한 또 다른 잠재적 해답입니다. 외계 문명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서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구와 인류는 우주 보호구역, 즉 동물원이나 자연공원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은하계의 진보된 문명들은 우리를 관찰하고 발전을 연구하지만 엄격한 비개입 정책을 고수하는 동물원 관리인들입니다. 그들은 은폐된 관측소에서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들의 존재가 우리의 자연적 진화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동물원 가설이 사실이라면 3위 아틀라스와 V1 보로소프의 등장은 그 정책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백악관 잔디밭에 우주선이 착륙하는 식의 첫 접촉 시나리오가 아닐 수도 있다. 훨씬 더 미묘하고 점진적인 과정일 수 있다. 아마도 동물원 관리자들은 인류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도달했거나 혹은 약간의 자극이 필요한 위기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들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 큰 혼란을 초래할 테니까. 대신 의도적으로 모호한 무언가를 보낼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이상하지만 결론을 강요할 만큼 명백하지 않은 물체일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퍼즐, 우주적 수수께끼를 던져 우리가 그것을 풀 만큼 충분히 똑똑하고 당열되어 있는지 시험한다. 물체의 꼬리 없는 특성과 이상한 밝기는 단서다. 정렬은 구두점이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우리는 여기 있다. 고개를 들어라. 더 크게 생각하라. 이는 우리를 또 다른 더 철학적인 틀인 우주적 시뮬레이션으로 되돌려 놓는다. 우리의 현실이 기본 현실이 아니라 고도로 정교한 계산된 시뮬레이션이라는 생각은 오래된 것이지만 닉 보스트롬이나 앨런 머스크 같은 사상가들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시뮬레이션의 프로그래머나 운영자는 이론상 그들이 선택한 어떤 사건도 우리 현실에 삽입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3위 아틀라스사가 전체는 마치 새로운 소프트웨어 패치가 배포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시스템의 거주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듈인 셈이다. 사건들은 너무나도 깔끔하고 너무나도 영화 같다. 두 번째 항성간 물체를 발견한 바로 그 인물이 이 새롭고 결정적인 퍼즐 조각을 발견한다. 새 물체는 가능한 한 가장 극적인 순간에 등장한다. 지구와의 정렬은 정확하고 의미심장하다. 이는 자연 우주의 무작위적 혼돈이라기보다 이야기꾼의 의도적인 서사 구성처럼 느껴진다. 이런 시뮬레이션 사건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했듯이 우리 종의 준비 상태와 단결력을 시험하기 위함일 것이다. 정치적 교착 상태를 극복하고 중요한 과학적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을까?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 물체들을 연구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미신을 넘어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목표가 더 깊은 의식 자체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 많은 영적 전통과 일부 최첨단 과학 이론은 우리의 집단적 의식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우리의 공유된 생각, 신념, 감정이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을 창조한다는 개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3위 아틀라스 사건은 우리 집단적 주의의 초점이 되도록 설계된 것일 수 있다. 심오한 공유된 신비를 제시함으로써 우주 혹은 시뮬레이션은 우리 모두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고 동일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강요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혼자인가?
우주의 우리 자리는 어디인가? 이 통합되고 집중된 의식의 행위 자체가 목표일 수 있다. 이 사건은 전 지구적 각성을 촉발하고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설계된 촉매제일 수 있다. 급진적인 생각이지만 이처럼 급진적인 이상 현상 앞에서 모든 가능성은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제 철학적인 논의에서 물리적인 측면으로 전환해보자. 외계인이나 시뮬레이션 가설을 잠시 제쳐두고 이들이 자연적 물체라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심각한 과학적 위기에 직면한다. 우리의 모델은 실패하고 있다. 이 물체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지에 대한 물리학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자. 왜냐하면 암석과 얼음이라는 설명은 분명히 전체 이야기를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 높은 밝기, 최소한의 비중력 가속도, 꼬리 현상의 부재는 이 물체가 고도로 반사적이면서도 열에 매우 강인한 성분을 지녔음을 시사한다. 어떤 자연 물질이 이 설명에 부합할까? 3위 아틀라스, 주변에서 검출된 높은 탄소 함량은 주요 단서다. 탄소는 놀라울 정도로 다재다능한 원소다. 그을음이나 숯 형태로는 알려진 물질 중 가장 어두운 물질 중 하나다. 그러나 다른 형태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색적인 탄소 동소체의 가능성을 고려해보자. 우리는 모두 흑연과 다이아몬드를 알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 외에도 수많은 형태를 발견하거나 이론화해왔다. 3위 애틀라스가 단순히 탄소질 물질이 아니라 대규모로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떨까? 그래핀은 벌집 모양 격자로 배열된 단일 탄소 원자층이다.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가벼우며 독특한 열적 전기적 특성을 지닌다. 그래핀 유사 물질로 구성되거나 코팅된 거대 물체는 태양의 조성력과 열, 아래서도 분해되는데 극도로 저항할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가스 방출은 없을 수 있으나 강렬한 태양 복사가 물질 자체를 자극해 발광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단순한 반사광 증가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먼지나 얼음 꼬리 없이도 과도한 밝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물체는 승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 규모로 형광 또는 인광을 띠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겨우 탐구하기 시작한 재료 과학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고체 상태 해성일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물체가 금속성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행성을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른 항성계에서의 행성 형성 모델, 일부는 알루미늄이나 기타 고반사 금속이 풍부한 물체가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광택나는 금속 표면을 가진 물체는 매우 높은 반사율 알베도를 가질 것이며 이는 많은 햇빛을 반사한다는 의미다. 이는 그 본질적인 밝기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태양열에 매우 강할 것이다. 가스를 방출하지 않고 단순히 가열된 후 그 에너지를 적외선으로 재방출할 것이다. 현재의 등급 계산 모델은 우리 태양계 내 소행성과 해성의 평균 반사율에 기반한다. 만약 3위 아틀라스가 근본적으로 다른 구성 요소를 가진 체계에서 유래했다면 우리의 모델은 당연히 실패할 것이며 극적으로 실패할 것입니다. 이는 전자기적 연결, 즉 이 물체들이 단순히 수동적인 여행자가 아니라 태양의 자기장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 이는 종종 정의우주 이론과 연관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아이디어이지만 일부 상관관계는 무시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메커니즘을 간단히 이해해보자. 태양은 단순한 뜨거운 가스 덩어리가 아니다. 이는 거대한 플라즈마 구체로 원자에서 전자가 분리되어 전하를 띤 입자의 바다를 형성하는 물질 상태다. 이 회전하는 플라즈마 구체는 태양풍에 의해 우주 깊숙이 확장되는 거대한 자기장을 생성한다. 이를 행성 간 자기장이라 부른다. 행성과 해성은 진공 속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동적이고 자화된 플라즈마 속을 이동합니다. 이 이론은 특히 전도성 핵이나 고밀도 코마를 가진 해성이 태양과 회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해성을 한쪽 단자로 태양의 특정 영역, 예, 흑점을 다른 단자로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풍의 플라즈마가 이 둘을 연결하는 전선 역할을 합니다. 혜성이 행성 간 자기장을 통과할 때 발전기처럼 전위차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1호. 이내 혜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자기장 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 전류가 충분히 강할 경우 태양 플레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흑점은 자기 에너지가 저장되고 얽혀 있는 영역이다. 혜성과 연결된 외부 회로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에너지 유입은 저장된 자기 에너지가 플레어나 코로나 질량 방출 형태로 폭발적으로 방출되도록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플레어가 정렬된 혜성을 향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총은 흑점이지만 반가쇠를 당기는 손가락은 혜성입니다. 이 모델에서 C-2555안 보로소프가 태양에 매우 근접한 위치에 존재하는 것은 마치 내행성계 회로에 강력한 커패시터나 저항기를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근접성과 구성은 태양 주변의 전기적 환경을 크게 변화시켜 태양 활동이 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A6 레몬이라는 단일 천체가 반가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더 가까운 천체인 V1 보로소프가 회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최첨단 과학으로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기존 표준 모델과는 달리 점점 늘어나는 관측 증거 목록에 실제로 부합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궤도 추적 분석도 수행해보자. 3위. 아틀랏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향하는가? 쌍곡선 궤적이 유일한 단서다. 천문학자들은 궤도를 정밀 측정해 접근 속도와 방향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벡터는 천체의 방사점이라 불리는 하늘 영역을 가리킨다. 3위 애틀라스의 방사점은 독수리 자리 AQ라에 위치한다. 다음 단계는 해당 지역의 별들을 살펴보고 그중 어느 별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위치에 있어 이 물체의 모항성이 될 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별들은 정지해 있지 않고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인다. 수백만 개의 별들의 과거 위치를 계산하며 시간을 되감아 수천 또는 수백만 년 전에 3위 애틀라스의 궤도와 근접한 만남을 가졌던 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확실한 모항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계산은 복잡하고 오차 범위가 크다. 그러나 명확한 기원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롭다. 이는 모행성계에서 엄청난 힘으로 쫓겨나 궤적을 추적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출발점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별에서 비롯되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동해 왔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혹은 탐사선 가설을 고려한다면 그 궤도가 고의적으로 익명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모항을 가리키지 않도록 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V1 보로소프는 어떨까? 그 궤도는 아직 정밀하게 분석 중이지만 혜성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천문학자들이 이 천체가 우리 태양계 내부, 아마도 오르트 구름에서 기원했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르트 구름은 우리 태양계를 거대한 거리에서 둘러싸고 있는 이론상의 얼음 천체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구체이다. 가끔 지나가는 별의 중력적 영향으로 이 천체 중 하나가 내행성계로 추락할 수 있으며, 이때 우리는 이를 새로운 혜성으로 관측합니다. 그러나 초기 분류는 매우 짧은 관측 기간에 기반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함에 따라 그 궤도 역시 쌍곡선 궤도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그 역시 항성 간 방문객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상황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놀라워집니다. 이는 두 개의 독립적인 항성 간 물체가 똑같이 기이한 꼬리 없는 특성을 공유하며 거의 동시에 우리 태양계에 도착했고 지구와 놀라운 정렬을 이루는 궤도를 타고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연의 확률은 실질적으로 천문학적일 정도로 낮습니다. 이는 우연이라는 개념 자체를 포기하고 의도적인 배열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거의 강요할 것입니다. 시야를 더욱 넓혀 우리 역사와 신화 속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의 흔적을 찾아보자. 꼬리가 없는 이 경이로운 현상이 정말 전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를 이해할
과학적 도구를 갖추기 전 시대에 이미 비슷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걸까? 역사 기록을 샅샅이 살펴보는 일은 까다롭다. 고대 관측자들은 우리와 같은 어휘나 개념 체계가 없었다. 혜성은 종종 단순히 털이 난 별로 여겨졌으며 하늘의 불길한 징조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그의 저서 저 자연에 관한 질문들에서 혜성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그는 일부 혜성이 평소와 달리 뚜렷한 별 모양의 빛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인 흐릿한 꼬리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스 천문학자들이 이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천체로 분류해야 하는지 논쟁했던 관측 기록을 인용하기도 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중국 기록들 역시 갑자기 나타난 손님별을 묘사하는데 일부는 빗자루별, 꼬리가 있는 로,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사미 아틀라스가 우리를 찾아온 최초의 혜성이 아니라 현대 기술로 제대로 추적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혜성일 가능성은 없을까? 아마도 우리 선조들도 비슷한 천체를 목격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 하늘의 신비로운 징조로 기록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별자리들의 상징성으로 이어집니다. 처녀자리와 사자자리. 대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들의 원형적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문화권에서 이 두 별자리는 깊은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사자자리, 즉 사자는 거의 보편적으로 왕권, 힘, 용기, 그리고 태양의 상징입니다. 이는 심장, 의지, 개인의 힘을 나타냅니다. 황도대의 왕이라 불립니다. 처녀자리인 처녀는 더 복잡한 원형입니다. 그녀는 종종 수학, 순결, 지구 그 자체와 연관됩니다. 많은 신화에서 그녀는 이시스나 데메테르 같은 여신으로 자연에 숨겨진 지혜, 봉사, 세밀한 분석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여사제, 치유자, 신성한 지식의 수호자입니다. 이처럼 사자와 처녀 사이의 천체 영역에서 우주의 이해를 뒤흔드는 놀라운 일련의 사건들, 심오한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분명 그랬듯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사자와 처녀의 특성을 융합한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에 대한 우주적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자의 용기와 마음을, 처녀의 지혜, 봉사정신, 세심한 주의력과 결합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강한 마음과 현명한 정신으로 이끌어야 하며 힘과 겸손, 행동과 신중한 분석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야 한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해석은 이 천체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전과 공명합니다. 우리가 이 우주적 신비에 대한 대응은 지금까지 우리 현재의 인간적 상태를 완벽하면서도 안타깝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물체들을 관측하고 궤도를 계산하며 빛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 관료주의, 통일된 목적의 부재라는 매우 인간적인 문제들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나사 하이라이스 데이터 공개가 지연된 것은 이러한 기능 장애의 충격적인 예입니다. 우리 하늘에서 종종 역사상 단 한 번 있을 법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를 최대한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정치적 내분으로 인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비극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술적 역량과 사회적, 정치적 성숙도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신의 도구를 가졌으나 유치원 놀이터 수준의 다툼만 벌이고 있다. 다른 국가 우주 기관들의 데이터 공개, 지연도 마찬가지다.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이러한 천체의 발견은 즉각적이고 전 지구적이며 오픈소스 협업을 촉발했을 것이다. 지구와 우주에 있는 모든 망원경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과학계 전체와 공유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식에 대한 공동의 탐구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단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데이터가 조금씩 흘러나올 뿐입니다.
때로는 국가적 위신을 위해 이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료주의의 그물에 걸리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시민 과학자, 독립 관측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새로운 천체 C7025 V1 보로소브는 주요 우주기관이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주요 항성간 천체를 발견한 바로 그 열정적인 아마추어 천문학자 제니티 보로소프가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열정적인 개인의 힘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위원회에서 할당받은 제한된 망원경 관측 시간에 얽매인 전문가들은 때로 눈앞에 있는 것조차 놓칠 수 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과 하늘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아마추어는 자유롭고 헌신적으로 우주를 탐색하며 종종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공식 기관이 답을 주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독립 관측자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개방적 접근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보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과 비판적 사고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글로벌 협력을 가능케 합니다. 트위터의 알파레츠, 이미지, 천문학 포럼의 토론, 이 채널과 같은 곳에서 공유되는 분석, 이것이 바로 발견의 새로운 최전선입니다. 그러니 직접 질문해 봅시다.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천체들이 현재 궤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인류의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첫째, 관측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유한 모든 관측 장비를 3위 에이틀라스와 V1 보로소브에 집중해야 합니다. 광학망원경, 전파망원경, 적외선 및 자외선 장비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이 천체들의 빛, 자기장, 태양풍과의 상호작용을 지금까지 어떤 천체에도 적용한 적 없는 강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위성을 재활용하고 가능하다면 신속 대응 탐사선을 새로 발사하여 더 가까이 관측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천문학자뿐 아니라 물리학자, 화학자, 재료과학자, 공학자, 심지어 철학자와 사회학자까지 한데 모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평범한 것부터 가장 특별한 것까지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글로벌 브레인 트러스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들조차도 용기 있게 의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물체들이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그들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경고입니다. 우주가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장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취약성과 고립을 부각시킵니다. 이들은 우리가 마침내 진정한 우주 탐험 종족이 되도록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충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성 방어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태양계를 더 철저히 탐사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에 3위 아틀라스 같은 천체가 찾아올 때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종족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밤하늘의 캔버스에 빛과 중력의 언어로 새겨진 우리 앞에 놓인 도전입니다. 이는 우리의 지성, 당연력, 생존과 성장 의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기이한 현상은 계속 쌓이고 정렬은 점점 더 정밀해지며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의 위대한 침묵이 마침내 깨질지도 모릅니다. 외침이 아니라 조용하고 꼬리 없이 깊이 신비로운 사자의 도착과 함께 말이죠.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우리가 혼자인가가 아닙니다. 지금의 질문은 우리는 준비되었는가입니다. 경청할 준비, 배울 준비, 그리고 우주 공동체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 조각, 모든 새로운 이미지, 이 이야기의 모든 전환은 우리를 답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합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 깊은 함의를 함께 탐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하늘을 바라보며 열린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라는 질문조차 너무 단순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인류를 이야기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시험받는 존재, 심판받는 존재라고 가정합니다. 이 우주적 사건 전체를 우리 종족의 최종 시험으로 규정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하다면? 만약 이것이 우주의 독백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이라면? 대화에는 두 명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류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이 물체들을 보낸 지능체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시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접촉 첫 시도일 수 있으며 우리의 반응이 그들의 다음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적 예절이라 부를 수 있는 개념, 즉, 첫 접촉의 암묵적 규칙을 고려하게 만든다. 만약 당신이 진보된 우주 항행 문명이라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발전 중인 세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주요 도시마다 함대를 착륙시킬 수는 없다. 문화적 충격, 공포, 갈등 가능성은 재앙적일 것이다. 마치 현대 항공모함이 로마 포럼에 나타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당신이 만나려던 문명을 파괴해버릴 것이다. 따라서 더 교묘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인 가능한 방법, 즉 발전 중인 종족이 자신들의 속도와 조건에 맞춰 당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3위, 아틀라스물 같은 것을 보내야 한다. 극도로 이상하지만 확실히 인공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물체 말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서를 제공합니다. 비정상적인 밝기, 꼬리의 부재, 탄력적인 구성. 하지만 정답은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과학자들이 토론하고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 다음 과정을 격상시키고 긴박감과 의도를 더하기 위해 두 번째 물체 V1 보로소프를 보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진화 중인 종족이 연결점을 보도록 강요하는 정렬을 만듭니다. 이는 사실상 문을 두드리는 행위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것이다. 집에 사람이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중하게 응답할 능력이 있는지 지켜보는 중이다.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단순히 준비 상태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조심스러운 성간 대화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이다. 침묵, 공포, 공격성은 모두 하나의 답변이 될 것이다. 당열과 호기심, 그리고 집중된 의사소통 시도는 완전히 다른 답변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를 중대한 질문으로 이끈다. 왜 지금인가?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 역사 중 왜 이 접촉, 이 시험이 21세기 초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 답은 페르미 역설의 또 다른 개념인 대형 필터, The Great Filter에 있을 수 있다. 대형 필터는 생명체가 극복하기 극히 어려운 이론적 장벽이다.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도약, 지능의 발달, 또는 가장 불길하게도 문명이 자멸할 만큼 강력한 기술을 발견한 이후의 시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은 이 마지막 필터가 대부분의 지능적 종족이 멸망하는 지점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핵, 에너지를 발견하고 기후를 변형시키며 인공적인 전염병을 만들어내다가 안정된 우주 탐사 문명이 되기도 전에 스스로를 말살해버린다. 외부 관찰자의 시각에서 인류는 현재 그 위대한 필터의 한가운데에 있다. 우리는 단 하루 만에 문명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지구 기후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장기적 결과가 불분명한 인공지능과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개발 중이다. 직설적으로 말해 우리는 성량을 가지고 노는 행성의 사춘기 청소년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주적 경보음을 울린 원인일 것이다. 아마도 고대의 관찰자 네트워크 혹은 동물원 관리인들은 이처럼 치명적이고 자멸적인 단계에 도달한 종족을 위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규칙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촉매제를 보낸다. 그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포괄적이어서 사소한 다툼에서 벗어나 더 큰 그림을 바라보도록
청소년기 종족을 충격에 빠뜨릴 잠재력을 가진 깊고 부인할 수 없는 신비를 보낸다. 3위 아틀라스의 등장은 우리가 집을 불태우기 전에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일지도 모른다. 이는 우주가 우리의 지상적 갈등보다 훨씬 더 크고 경이롭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우주적 개입이다. 물론 동기는 철학적이라기보다 실용적일 수도 있다. 고도 문명도 물리 법칙과 자원 필요성에 얽매여 있을 것이다. 3위 애틀란는 그 모습 그대로 거대한 탐사선일 수 있다. 그 임무는 유망한 항성계를 지도화하는 것이며 우리 행성은 단순히 목록의 최신 항목일 뿐이다. 우리 태양은 안정적이고 장수하는 항성이다. 우리 행성은 액체물, 풍부한 대기, 복잡한 생물체가 넘치는 희귀한 M급 행성이다. 은하계 탐사자에게 지구는 최고의 부동산이자 과학적 데이터의 보물창고일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보안 보로소프는 단순한 탐사선이 아니라 특정 임무를 가진 특수 드론이다. 태양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하며 지구와 정렬되는 그 궤적은 장비 배치를 위한 완벽한 조건이다. 이 탐사선은 우리 대기를 탐지하며 산업 오염물질이나 생물학적 표지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화학적 구성을 분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구의 자기장을 매핑하거나 심지어 전 지구적 통신망을 스캔하려 시도 중일 수도 있다. 꼬리 배기 장치가 없다는 점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다. 이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학의 증거다. 수집하려는 시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자체 가스 배출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모선 3위 아틀라스의 비정상적인 밝기는 드론이 전송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강력한 시스템의 에너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스캔하고 분류하며 지구를 은하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훨씬 더 심오하고 오래된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원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직결되는 지향적 판스페르미아 이론입니다. 판스퍼미아의 기본 개념은 생명이 지구에서 발생하지 않고 해성이나 소행성 등을 통해 우주에서 운반되었다는 것이다. 지향적 판스퍼미아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이러한 생명의 씨앗 뿌리기가 우연이 아닌 고도의 지능체에 의한 의도적 행위였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생명의 구성 요소 혹은 완전히 형성된 미생물체까지를 담은 탐사선을 은하계 전역의 유망한 젊은 행성들로 보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 포함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 고대 씨앗 뿌리기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자식인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3위 애틀라스의 도착은 첫 접촉이 아니라 귀환이다. 수십억 년 전에 심어둔 정원을 점검하러 돌아온 정원사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지능을 탄생시켰는가? 그 지성이 자아인식을 얻었는가? 우주 그 자체로 뻗어나갈 직전에 있는가? V1 보로소프는 생물학적 탐사선일 수 있으며 아마도 우리 DNA에 자신들의 고대 템플릿과 일치하는 인식 가능한 표지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기 샘플을 수집하려 시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 경우의 메시지는 우리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바로 메시지다. 만약 이 물체들이 정말로 인공적으로 제작된 유물이라면 그 설계 자체에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언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수학과 물리학이라는 보편적 언어로 쓰인 메시지 말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칼 세이건은 소설 더 컨택트에서 파이피의 소수점 자릿수에 숨겨진 메시지를 상상했다. 진정으로 진보한 지능체라면 물리 법칙과 수학 상수가 어디에서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그것이 공통의 토대, 우주적 로제타석이다. 우리는 이 물체들과 연관된 모든 숫자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스크립트에 따르면 3위 아틀란은 예상보다 1.4등급 더 밝다. 숫자 1.4 혹은 그보다 더 정확한 값이 의미 있을 수 있을까? 물리 상수와 관련이 있을까? 궤도 주기, 경사각, 3위 애틀라스와 V1 보로소프 양 천체의 근일점 정확한 시점은 어떨까?
그들의 궤도 에너지 비율이나 태양에 가장 근접한 시점 사이에 정확한 시간 간격을 계산하면 파이피나 오일러의 수, 황금 비율 같은 인식 가능한 수학적 상수가 나올까? 과도한 밝기가 일정하지 않다면? 만약 빛이 맥동하거나 구조화된 방식으로 변화한다면? 극도로 정밀하게 광도 곡선을 관측한다면 그 안에 내재된 신호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수를 인코딩한 일련의 섬광 같은 것이죠. 이는 지능의 전형적인 제한된 신호입니다. 혹은 신호가 가시광선 스펙트럼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이 천체들을 집중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방송이 아니라 좁고 집중된 빔으로 말이죠. 7월 16일 예정된 정렬 현상, 즉 지구와 태양, 그리고 위완 보로소프가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가 바로 이러한 표적 전송의 완벽한 기회입니다. 이때는 발신자가 송신기를 정확히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순간이죠. 우리는 귀 기울이고 있나요? 이러한 탐구 방향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발견이 가져올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직면하게 합니다. 대본은 이를 간략히 다루었지만 이른바 존재론적 충격의 현실은 우리 세계를 영원히 재편할 것이다. 존재론적 충격이란 현실의 본질에 대한 핵심적 신념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깨달음 이후 찾아오는 방향 상실과 공포의 상태다. 인류는 존재해 온 내내 두 가지 가정 중 하나 아래 운영되어 왔다. 우주의 유일한 생명체이거나 신성한 초자연적 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는 가정이다. 실체적이고 기술적이며 비인간적인 지능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이 두 가지 기둥은 동시에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반드시 특별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우주는 아마도 수많은 지능적 생명체 중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일반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인류가 새로운, 더 큰 맥락을 받아들이면서 예술, 과학, 철학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광범위한 절망, 우주적 무의미함, 혹은 끔찍한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 혐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 종의 정체성은 이 행성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 위에 세워져 있다. 은하계 이웃에 새롭고 더 오래되었으며 훨씬 더 강력한 주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힘든 적응 과정이 될 것이다. 세계의 종교들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러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증명했을 때 신학적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1000배는 더 강력할 것입니다. 일부 종교는 이 외계 생명체들이 단순히 신의 또 다른 창조물이라고 주장하며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신과 인류의 독특한 관계에 기반을 둔 교리를 가진 다른 종교들에게는 우주에 다른 지능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이 극복할 수 없는 신학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종교들이 하룻밤 사이에 생겨날 것이다. 어떤 종교는 방문자를 숭배하고 다른 종교는 악마화할 것이다. 지구 영적 지형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즉각적이고 심각한 지정학적 파장으로 이어진다. 시나리오는 현재 데이터 쟁탈전을 우리 사회의 병리적 증상으로 정확히 지적한다. 하지만 3위 아틀라스가 기술적 산물이라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 될 것이다. 그것과 최초로 접촉하거나 일부를 회수하는 국가나 기업은 상상할 수 없는 기술적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에너지 생산, 재료 과학, 항성 간 여행, 인공지능에 관한 그 비밀들은 지구상의 모든 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닐 것이다. 이는 인류를 통합하지 못할 것이며 거의 확실히 새롭고도 끔찍한 냉전을 촉발할 것이다. 3위, 아틀라스를 향한 경쟁은 20세기 우주 경쟁을 우호적인 학교 운동회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국가들은 우주 프로그램에 수조 달러를 쏟아부을 것이다. 각국이 자신들을 위해 물체를 확보하고 경쟁국들의 접근을 차단하려 하면서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규모의 우주 무기화가 펼쳐질 것이다. 지구를 대표해 발언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메시지를 통제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기술을 소유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세계 정치를 지배할 것이며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공격적 행동이나 불신은 지구상에서 뜨거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모든 동안 우리의 갈등 대상은 침묵 속에 항해하며 아마도 그러한 자멸적 성향을 극복한 지능의 증거로 남을 것이다. 이제 우리 태양의 이상한 행동으로 돌아가 더 불안한 해석을 고려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물체들과 연관된 태양 활동이 그들의 존재로 인한 우연한 부산물이라고 가정해왔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라면, 만약 이 물체들이 단순히 태양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면, 항성 간 여행이 가능한 지능체라면 분명히 항성 물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별의 자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 그럴까? 한 가지 암울한 가능성은 행성 방어 체계나 무기 시스템일 수 있다는 점이다. 탐사선의 임무 매개 변수를 상상해보자. 새로운 태양계에 진입한 탐사선이 기술 문명이 발전 중인 행성을 탐지한다. 그런 다음 특정 위협 신호를 스캔한다. 아마도 우리의 핵실험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산업 오염의 화학적 흔적, 또는 전 세계 군사 네트워크의 전자적 신호 등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호가 특정 임계값을 넘으면 탐사선은 방어 프로토콜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수 있다. 이 프로토콜은 레이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 조잡하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훨씬 더 우아한 해결책은 별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탐사선은 태양의 자기장을 정교하게 조작하여 지구로 직접 겨냥된 대규모 코로나, 질량 방출, 카링턴급 사건 또는 그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생물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기술 문명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전력망을 붕괴시키고 위성을 태워버리며 글로벌 통신망을 말살할 것이다. 단 몇 시간 만에 우리를 산업화 이전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이는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하지 않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젊은 종족을 중성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에서 태양 폭풍은 우연이 아니다. 경고 사격이다. 우리가 위협으로 간주될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시위다. 이 가능성은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판도를 완전히 바꾼다. 즉 지금 다가오는 며칠과 몇 주 동안 우리의 행동이 결정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11월 16일 위완 보로소프가 지구와 태양과 정렬되는 현상은 단순한 관측 기회가 아니다. 이는 결단의 순간이다. 집중된 신호를 전송하기에 완벽한 창구다. 만약 이것이 시험이라면 우리가 답을 제시해야 할 바로 그 순간이다. 그렇다면 그 답은 무엇이어야 할까? 평화와 지성, 그리고 당열의 메시지여야 한다. 우리는 RS-15 관측소나 중국의 FAST 망원경, 앨런 망원경, 어레이처럼 가장 강력한 전파 망원경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조정하여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완 보로소프를 직접 겨냥한 강력하고 일관된 단일 신호를 전송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어떤 인간 언어에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수학과 과학이라는 보편적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소수열, 수소 원자의 그래픽, 표현, 우리 태양계 지도 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파이피의 값도 포함할 수 있죠. 이것이 첫 메시지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세티의 고전적인 지침서입니다. 이 신호는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능을 지녔다. 우주를 이해한다. 그리고 평화롭게 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기념비적인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국제적 과학 및 정치적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며칠 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물체들이 단순한 해성 이상이라고 믿는다는 인정이며 점점 더 쌓여가는 비정상적인 증거에 기반한 도박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침묵을 지키고 계속해서 다투며 데이터를 숨기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것은 분열되고 미성숙하며 잠재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족의 메시지다.
방문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절벽이다. 3위 아틀라스와 C6025 B1 보로소프의 이야기는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을 넘어섰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 잠재력과 실패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이 침묵하는 꼴이 없는 여행자들은 그저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세상에서 고개를 들어 무한을 응시하게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협력할 이유, 어느 한 국가나 이념보다 거대한 미스터리를 해결할 이유를 주었다. 이 서사의 최종 결론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리는 모든 결정으로 그 결말을 써 내려가고 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아직 앞에 있을지 모르나 보장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류로서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결정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결정을 내릴 지혜와 용기를 찾아야 한다. 우주가 우리 문을 두드렸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지 결정할 때다. 그러나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그 모습은 대체 어떤 것일까?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은 아마도 우리 종족이 직면한 가장 복잡한 도전일 것이다. 평화와 지성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우주의 수동적 청취자에서 능동적 발신자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문턱을 넘게 된다. 이것이 바로 SET 외계지적 생명체 탐사와 MET 외계지적 생명체에 대한 메시지 전송 사이의 거대한 논쟁이다. 수십 년간 이 논쟁은 조용한 학문적 논쟁에 불과했다. 그러나 우리 뒷마당에 3위 애틀라스와 B1 보로소보가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실용적인 질문이 되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누가 결정할 것인가? 지구를 대표해 말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과학자위원회일까? 유엔일까? 우연히 적절한 송신기를 보유한 단일 강대국일까? 우리의 선의로 가득한 메시지가 오해받으면 어떻게 될까? 인간 해부학 묘사는 생물학적 위협으로, 태양계 지도는 침략 초대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정보는 우리의 능력, 생물학적 특성, 위치, 잠재적 취약점에 대한 정보 조각이다.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깊고 되돌릴 수 없는 자기 고백의 행위다. 여기서 우리는 더 어둡고 더 무서운 가능성, 페르미 역설에 대한 또 다른 잠재적 해답과 마주해야 한다. 이를 어둠의 숲 가설이라 부른다. 류치신의 동명 SF 소설에서 유래한 이 아이디어는 우주가 텅 비고 고요한 곳이 아니라 숨겨진 사냥꾼들로 가득한 어둠의 숲이라고 주장한다. 이 숲에서 생존이 전부다. 우주 자원은 유한하므로 다른 문명의 기술적 확장은 자신의 멸종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문명은 서로에게 잠재적 위협이 된다. 암흑의 숲 논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단순하다. 별들 사이의 거대한 거리 때문에 진정한 소통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문명의 진위를 결코 확신할 수 없다. 그들은 평화로운 탐험가인가 아니면 우호적인 메시지 뒤에 숨은 무자비한 정복자인가? 확신할 수 없기에 어떤 문명에게도 가장 안전한 전략은 침묵과 은폐를 유지하는 것이다. 절대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다른 문명의 위치를 감지하게 된다면 가장 안전한 전략은 그들이 당신을 제거할 기회를 얻기 전에 즉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모델 속 우주가 침묵하는 이유는 비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끔찍한 시각으로 3위 아틀라스와 V1 보로소브를 다시 바라보라. 그들의 행동은 갑자기 새롭고 더 불길한 의미를 띠게 된다. 왜 꼬리가 없을까? 밝고 가스 덩어리 꼬리는 어둠의 숲속에서 여기에 있다. 고 외치는 거대한 넌사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생존을 중시하는 진보된 문명은 가능한 한 은밀한 탐사선을 만들 것이다.
그들은 어둡고 반사되지 않으며 가능한 한적은 폐기물을 배출할 것이다. 화려한 유람선이 아니라 조용한 잠수함처럼 우주를 가로지르겠지. 우리가 목격하는 물체들은 평화의 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 사냥꾼의 침묵하고 인내심 있는 정찰병일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존재 자체를 건 도박이 된다.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우호적인 문 두드림일까? 아니면 어두운 숲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 수광년 떨어진 사냥꾼들에게 순진하고 잠재적으로 맛있는 먹잇감이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고 경고하는 것일까? 이것이 에미티아의 궁극적 위험이다. 방문자들이 무자비한 사냥꾼이 아닌 자비로운 정원사라고 가정하며 인류의 전체 미래를 단 한 번의 동전 던지기에 걸고 있는 셈이다. 이 논쟁은 순식간에 우리 세상을 갈라놓을 것이다.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깊은 전 지구적 정치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한쪽에는 접촉파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것이 종종 역사상 단 한 번뿐인 기회이며 지식 추구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으며 두려움에 숨어 사는 것이 종족이 살아갈 길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반대편에는 침묵파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신호도 전송하는 행위가 행성의 자살 행위이며 과학적 호기심을 위해 지구상의 모든 남녀노소를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똑같이 열정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모든 국가는 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대 독재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영구적인 교착 상태에 빠진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신호를 전송하려 할 때 다른 국가들이 군사적 행동을 위협하는 모습도 쉽게 그려진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지 말지를 두고 세계대전 직전까지 갈 것이다. 우리가 논쟁하는 동안, 두려움과 분열로 스스로를 마비시키는 동안 그 물체들은 조용히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시계는 11월 16일 정렬을 향해 똑딱거린다. 우리의 무행동 자체가 하나의 답변이 된다. 일관되고 통일된 대응, 그것이 신호를 전송하든 가진 모든 장비로 경청하든 을 조직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혼란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방문자들에게 그들이 정원사든 사냥꾼이든 이 행성의 지배종이 분열되고 무질서하며 집단적 이익을 위해 행동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외부 관찰자에게 매우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이 시험의 진정한 본질일 것이다. 우주적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지, 영리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정한 시험은 우리가 자신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우리는 차이와 오랜 두려움, 정치적 술수를 제쳐두고 우주적 현실에 맞설 수 있는가? 궁극적 도전은 문 두드림에 답하는 데 있지 않을 수 있다. 종으로서 우리가 그 두드림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에 동의하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많은 이들은 그것이 단지 바람소리일 뿐, 이상한 바위일 뿐, 그 강력하게 드러나는 존재가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쓰고 있다. 인류의 거대한 걸러내는 장치는 핵전쟁이나 기후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것일지도 모른다. 우리 자신보다 더 큰 현실을 집단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우주는 우리의 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질문이 과연 제기되었는지에 대해 논쟁하느라 바쁘다.